관계도 있고 해서 세 번째 질문 일부 답이 이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주로 법의 집행 맥락이었고요. 지금 질문 네 번째 질문, 그 다음 질문은 주창 기능 아니면 이 담론을 끌어가는 기능, 리더십, 전문성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발휘할 거냐 이런 맥락의 질문입니다. 4번 질문하고 5번 질문을 묶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5번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노발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내 주창을 한 측면, 그다음에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제대로 기술 변화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이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데 결과적으로는 공적으로는 정보도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위원회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한 그 데이터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실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반상적 조치로 지금 이번에 그 데이터 사법이 통과되고 그거에 대한 항목으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조직이 중앙수가 체제가 개편돼서 새로 중앙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생각을 하면 항상 보면 개인정보 보호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사태 시대에 어떤 그 몰각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그 선도적인 주창 기능을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또 이제 이것이 또 흘러가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유출 사건이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위반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그 지극히 개인정보 극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에서 이 사회적 논의나 법적인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활용에 대해서 그 건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여론이나 어떤 이벤트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럴 때에 있어서 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그 역할을 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한쪽으로 쏠리는 데 있어서 판단하면 그 이번에 새로 출범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떤 실망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커다란 의미에서의 생태계 개인정보와 관련된 생태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현안에만 매몰되다 보면 끊임없이 조사와 처분 그거에 대한 것만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호 혹은 활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산업계라든지 학계 그다음에 어떤 이런 전문가 그 기술적인 전문가 집단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어떤 이게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에 대해서도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데이터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창 기능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관한 질문인데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고시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침들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저희는 테크 회사다 보니까 기술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의 중요성,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데 어느 한 시대의 한 시점의 기술에 좀 갇혀가지고 그런 기술만 보지 않도록 전문 인력과 기술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의견 수렴과 그런 전문성을 교환시키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GDPR이 많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는데 이런 규제의 어떤 국제적인 상호 운영성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산업의 발전과 우리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지키다 보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또 우리나라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회사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없는 상황, 해외 좋은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외국의 어떤 국제 표준, 개인정보 관련 여러 가지 국제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제 표준과 각국의 어떤 법령들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EU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선도적인데 그런 부분들의 기회를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들이 자꾸 생산될 경우에는 결국에 그 피해는 우리 기업들, 우리 소비자들, 국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금융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내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뭘 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 법령들이 얽혀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들도 많고 지방자치단체도 많고 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시행령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여러 부처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법령들에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다르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AI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저희가 서웨이를 했는데 아시아 패시픽 지역에서 금융과 헬스케어가 굉장히 AI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나왔습니다. 저희 이번에 코비드19 사태 봤을 때도 백신 개발이나 이 헬스케어 쪽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좀 조찬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산업별로 얽혀있는 이 법령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데이터 시대로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이제 프라이버시 주창 기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이 과연 절대적 권리로서 그것만이 오롯이 보호되면 충분히 이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다른 기본권과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측면이 달성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창 기능을 특히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지금 프라이버시로만 발표는 됐지만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다르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의규제에 너무 매몰되면서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오히려 정보 주체가 소외되는 그런 문제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강화,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그리고 국민의 다른 어떤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는 재판받을 권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에서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니면 그런 차별 맥락에서의 어떤 보호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종의 그 개인정보 주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주창 기능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이 정부의 이 정책 기조가 흔들림 없이 특히 인공지능이나 아까 정규하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기술 중립성적인 측면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런 주창 기능들이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주창 기능이 실질적으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 정보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부처들, 특히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역할 지금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들 여러 가지 여러 부처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금융, 의료, ICT, 이번에 코비드 맥락에서도 우리나라가 초기에 논란이 많았지만 확진자의 공수함을 파악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 노력을 하고, 물론 이 지나친 위치정보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까지 저희가 빠르게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험으로 작용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희 안에 지금 늦었지만 빠르게 데이터 3법을 개정해서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 시대와 관련된 사회 변화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적절하게 개보위가 앞으로 출범하게 되면 지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래사회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실제로 어떤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에 대한 주창기나 애드버턴스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조직적인 맥락이라든가 또는 어떤 위험 구성이나 절차적인 맥락들이 다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로 이제 정부 부처들을 보면 대체로 정부 부처의 역할들이나 법원의 역할들은 사후적인 어떤 대응 내지는 사후적인 규제가 사실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개인정보 맥락에서는 오히려 사전적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가 뚫리면 그로 인한 후폭풍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전적인 맥락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당연히 실력을 갖추고 계속 깨어있으면서 과연 이게 개인정보 맥락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코비드-19 이슈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정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일어날 때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혹시나 이것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없는지를 신청을 통해서 어떤 우리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항상 그걸 깨어있으면서 지켜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일정한 대응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는 그러한 적극적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개인정보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국민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지게 되는 모든 자원을 다 총동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마 이런 조사 권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사 권한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어떤 침해 활동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 기능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그다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또 한편으로는 사전적으로 어떤 침해에 대한 대응과 상담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모두 통해 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또는 발생했거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리한테 일정한 안전망이 돼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는 이제 더 이상 국내 맥락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맥락으로 바라보면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EU를 중심으로 한 GDPR과 EU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내지는 법제 측면에서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실제 아마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이런 국제적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협력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실제 주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제적인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이런 세 가지가 다 완비된다면 실제 미래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대로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그런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주창 기능도 충분히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 시대와 관련돼서 오히려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선도적으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선도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사실상 신뢰를 가지고 다른 기관들도
거기에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은 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사실은 갖고 싶어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겼고,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 여기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은 다 의견을 지금 사실은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중요한 아젠다가 있었을 때 개인정보위원회가 좀 더 예민하게 여기에서 위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빨리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법에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입법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입장을 냈었어야 되는데, 향후에 만들어지는 개인정보위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이러한 주창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나온 엠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엠번방 사건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또 막 이렇게 공익이 그것을 그런 굉장히 흉악한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열려 있었던 데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발생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민하게 이러한 것들을 좀 잡아줬었더라면 이러한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정책을 좀 선도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정보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리더십은 전 사실은 지금 미국도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같은 GDPR을 쫓는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각 주 한 10개 넘는 주에서 또 유사한 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R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또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어디 국제회의에 가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저는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글로벌리 먹힐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글로벌 기업한테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겨야 글로벌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라든지 퀄컴 같은 사건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도 코로나 대응을 저희가 앞장서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 세계에서 그것을 보고 배우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규제를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한테 그러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저는 국제 사회에서도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드워크스 기능을 운영 기술과에 공급하셔서 관련된 답변인데요. 컴피티션 에드워크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경제정책에서 경쟁의 보호가 갖는 중요성을 계속 내부적으로 이제 강조 확산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정책 협력 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하기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참여해서, 물론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산업정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쟁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덜 경쟁 침해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극단적인 수단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딴지 거는 이런 식의 역할이 아니라 이 정책 구성 과정에서 새로 중요한 코비드19 중요하죠. 이런 사태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활용한다고 할 때 가급적이면 개인정보가 이제 EU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앤 디폴트로 이런 식으로 좀 더 덜 침해적인 방법을 함께 연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높은 이상만큼 또 정부 이제 대등한 중앙정부체 하나가 되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초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10개 정도 대략 되는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짧게 답을 마무리 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해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에 관한 어떤 전망 또는 그런 전망을 보류할 때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겠냐 뭐 그런 취지의 질문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실태 점검 또는 그거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부가 개보의 조직 체계 안에서 볼 때 어떤 부서가 역할을 할 것 같으냐 또는 산하기관에 맡길 것 같으냐 뭐 그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답변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영국 이제 NHS 영국은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과 약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NHS인데 NHS에서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맥락을 포함해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내고 지침을 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으로 그런 유형의 역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제안이기도 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네 번째 질문은 GDPR과 비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GDPR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상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GDPR을 참조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취약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문제 의식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는데 훨씬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 질문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나라마다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나라 따라 각기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맥락의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다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이미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되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짧게 몇 가지 그냥 저 질문에 대한 한 줄씩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견을 그냥 좀 전달하면요. 마지막 질문 중에 이렇게 개인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선호나 프라이버시 스탠더드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컴프로마이즈 할 거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교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기준에 따른 비용의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너무 또 컴프로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사실 우리가 그런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코비드-19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서로 다른 기준들이 결국 경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스라엘 다르고 대만 다르고 다 지금 대응이 다 다른데 다른 기술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의 그냥 과정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R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 제가 발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할 때 불가침 영역에 대한 보호 권리뿐만 아니라 한 측면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측면으로 정부 주체의 경제 참여의 도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활용과 보호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다 측면을 잘 구현하는 것이 이제 개보위의 맨데이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정체성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초기에 이제 뭔가 이 시민사회의 지지, 특히 얻기 위해서는 이제 보호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조화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치열한 논쟁과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제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또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좋은 제안들이 다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 법 말씀하셨고 GDPR 얘기하면서 선진 국가
평가 또는 다른 해외 사례에 대한 공부, 연구, 뭔가 이렇게 그 필요한 경우에는 뭐 도입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제화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법을 설명을 할 좀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국제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여러 부서의 추가적인 또는 보완적인 업무가 돼서는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국제 부서도 따로 좀 조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뭔가 국제화에 맞는, 국제 스탠다드에 맞는 개보위의 위상 정립과 활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홍대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 불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뭔가 조직이나 법 개정 관련된 논의가 또 있을 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할 건 없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셨고요.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뭔가 백서가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얘기들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또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